타이밍 좀 맞추시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는 그 디지털 성폭력과 뭐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우리 이제 이슈를 가지고 또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열심히 하는 문화쌤이고요. 저는 아름쌤입니다. 저는 보라쌤입니다. 네, 보라쌤. 우리가 이번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는 사실 세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발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다음에는 우리 이슈가 되어서 엠번방 사건, 그리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또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앞서 촬영했던 청소년들 성경험 또 성문화 실태 이거 또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할 테니까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그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었나 그걸 좀 조사를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어떻게 이걸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이 뭐였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떠올려봤죠. 내가 최초로 접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 고민해봤는데, 혹시 그냥 어떤 자료를 듣기 전에 처음에 그냥 떠오르는 거 최초의 사건은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최초의 사건.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중고등학교 때,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불법 촬영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다른 학교 학생의 무슨 영상이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 사이에서 그냥 진짜 재미처럼 공유되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법 촬영물. 근데 그 사건은 안 되는 거네? 사건화는 안 됐던. 암암리에 있었던. 접촉했는 거네. 네. 그쵸. 저는 이걸 말하면 제 나이가 들통이 나는데 거의 우리나라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 모양의 비디오 사건. 그래서 그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었던. 근데 그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아주 귀한 걸 구해왔다 하면서 저에게 보지 않겠냐, 봄을 건네듯이 보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음에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호기심으로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선택은 어땠을까요? 봤을까요? 봤지? 봤을 거예요. 봤지. 볼 뻔했으나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 범죄라는 생각도 못했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어서 민감성이나 감수성이 높지 않은 상태였는데 뭔가 찝찝했어요. 타인의 사생활을 내가 그 사람이라면 이거 되게 수치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찝찝해서 사실 보지 않았는데, 그 선택을 지금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봤더라면 제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았을까. 원래 일로 오실 분이었네요. 아니 이게 오히려 그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제 자랑이 됐네요. 그게 그런 성생활들을 볼 일이 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성생활을.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성생활도 나와 같을까 하는 형태에서 볼 수도 있고 그 섹슈얼하게 소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아예 보지를 않으셨구나. 뭔가 찝찝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호기심은 조금 생겼어요. 연예인은 어떨까? 이런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떨까의 호기심이 있었는데, 그 호기심을 이기는 건 찝찝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이제 PC 통신 같은 거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 한참 통신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차마 면을 앞에 두고는 묻지 못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중학교 1학년 이때 한참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 잘 모르는 걸 막 묻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지금 지식인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막 물어보는데 그게 그 방 안에서 과한 양상이 보여요. 그리고 좀 희롱이 섞인 부분이 보이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던 찰나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제 사이버 성폭력 또는 디지털 성범죄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출발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이 있었던 거 진짜 너무 오래됐고 한국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조선?
뭐 신라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너무 오래된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어떻게 디지털화되고 사이버화되었을까 이걸 좀 고민하면서 처음 찾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기사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1920년도가 제 최초 기사였어요. 내가 검색할 수 있는 최초의 시간이 1920년. 그래서 거기를 기점으로 지금 이제 2010년도까지를 가지고 디지털 성폭력, 몰카, 사이버 성폭력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몇 개 정도 찾았는데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98년도에 최초에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이게 좀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한 5개, 6개 정도의 기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마 그때가 국민적 정서가 거기에 좀 민감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PC통신이 개통이 됐나 아니면 되게 중요한 카메라가 개발이 됐나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게 쏟아졌던 것 같아요. 기술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채팅 같은 것들이 맞아. 나오고 전 국민이 채팅 열풍에 좀 빠졌던 시기가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저도 PC통신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불법 촬영물이었어 거의. 1999년도에 있었던 것들은 불법 촬영물들이었고 제가 그때 기사를 스크랩해 왔는데 이거 아마 우리 얘기하던 중에 이렇게 중간에 찰칵 나올 거예요. 요 기사입니다. 보시면 98년도 9월 17일자 기사예요.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외설로 빠진 화가 여성 은밀한 부분 몰래카메라 촬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유학 생활을 하고 한국에서 개인전을 벌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불법으로 촬영해가지고 이걸 판매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공론화됐고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있었던 사건은 성인이 쇼핑백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바닥에 두면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의 그 하반신이 촬영되는 형태로 몰카 촬영을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추적 사건과 사람들 SBS 방송에서 이런 또 몰카 촬영이 또 나왔던 기관이 있어요. 이거는 기관에 소속한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을 도청하고 또 설치해서 촬영하는 형태였고 그리고 이제 99년도 5월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는 이제 채팅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뭐 치마 속을 보여달라 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싶다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을 희롱적 발언을 하는 형태의 사건들이 많았던 거죠.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시작은 지금과 유사한 형태로 시작이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면 되니까 그러면 왜 지금의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었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몇 개를 보면서 좀 떠오르는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연예인 비디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사건들 중에서? 저는 뭐 최근에 있었던 엠번방 사건. 엠번방 사건. 저는 브랜드 그게 떠올랐어요. 여름만 되면 해운대 해수욕장 그 풍경을 찍고 단속하고 근데 그거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2010년도 초반에도 있었던 것 같고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스마트폰의 발달이나 뭐 이런 거를 토대로 좀 만들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여기도 보면 이미 소형 카메라가 있대도 뭐 맞아요. 만연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소형 카메라 자체를 제작하면 안 되고 구입하면 안 되는 법령도 최근에 사실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성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기존에 있었던 성폭력이 지금의 형태의 성폭력으로 변화되고 또 지금의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로 변화되었는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우리가 구분해봐야 되는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성범죄 관련 법을 찾으면서 정리를 했던 건 어쨌든 종류와 범위는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더라고요.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가, 그러니까 영상물이 있는가, 사진 또는 영상물이 있는 것과 그게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 유포, 재유포,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그냥 내가 받은 걸 다시 유포하는 형태, 또는 내가 촬영했던 영상물을 다시 유포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용한 그렇죠. 네. 이미지를. 그런 형태의 범죄 양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냥 그 매체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아닌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 성적 행동, 스토킹, 이렇게 양분화가 되더라고요. 이게 시대마다 이슈가 되는 부분은 다르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발전되었을까? 먼저 디지털 그러니까 이미지를 활용한 성범죄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관련된 논문들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은 한국 사회의 성문화가, 그러니까 비디오나 또 에로물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착취물, 불법 촬영물들이 좀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1970년대 최초로 이제 서울에 상경한 어떤 여성의 호스티스 그런 일자리를 그때 그런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컨셉에. 그런 컨셉이. 1970년대 80년대였나? 제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몰래 학교를 탈출해서 영화를 보러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저런 영화는 어떻게 찍어지나 해서 제 생애 최초에 아마 일탈로 기억되는 그런 영화를 보러 간 적이 한 2편씩 가면 그때 2편씩 해줬었어요. 저는 사실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전두환 그리고 우민화 정책이라고 해서 3S 이렇게 3S. 얘기했잖아요. 뭐. 그때가 제가 제가 영화를 보는 또 갈 때가 한 85년도겠네요. 그게 스크린 섹스 스포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성산업이 좀 발달되면서 뭐 성적, 그러니까 뭐 관계나 성애를 다루는 영상물들이 꽤 많이 제작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쭉 발전돼 오면서 디지털 산업과 또는 그 영화 산업과 발달되면서 이제 에로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 젖소 부인 바람났네, 에마 부인, 뽕 뭐 이런 거. 요즘 말하면 띵작이라고 불리는 예전 그 시절에 네. 포르노의 띵작으로 불리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한국 사회 또는 남성들이 성을 소비하고 또 성적 쾌락의 어떤 해소 욕구가 이제 영상물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에서 촬영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이 불법 촬영에 근데 욕구 해소가 아니고 욕구를 너무 지나치게 따라가고 욕구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해소보다는 저는 실현인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표현을 굳이 하자면 이제 막상 이 불법 실현하는 촬영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 그 사람은 좀 의도가 좀 다를 것 같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렇게 영상물들을 자꾸 보여주고 남성의 성적 욕구를 이런 식으로 해소도 된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게 실현이 아닐까. 해소보다는 거기에서 보는 것 이제 자체만으로 그렇죠, 이제 느끼는 해소를 넘어서는 내가 뭔가 뭐 말했던 대로 주체적으로 이걸 좀 더 잘 실현해 보겠다, 나만의 뭐 컬렉션 뭐 이런 형태의 느낌으로 이제 막 촬영을 하고 수집하고 모으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목표로 이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디지털 산업이 또 발달되게 되잖아요. 영상도 발달하고 성문화도 조금 이제 그 성애 중심적인 형태로 좀 발달되고, 지금처럼 성상품화가 또 만연한 이 시국에 뭐 개인 영상 장비들도 많이 생겨났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촬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도 촬영해도 되겠다, 나도 내가 보고 싶은 걸 실제로 촬영하고 싶다 하는 그런 비인권적인 행동들이 조금은 시도가 되는 것 같았고. 그러고 보니 요즘에 유튜버들도 초등학생들도 유튜브 유튜브 하겠다고 하죠. 막 그리고 개인 영상을 다 찍고 하잖아요. 되게 쉬워졌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 덕분에 그죠? 자연스러워졌다. 전에는 뭐 진짜 제대로 된 감독들이 카메라를 들고 했던 것들이랑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라도 감독처럼 다 가능해져 버렸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이슈를 끌고 뭔가 많은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자극적인 영상물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자극적인 컨텐츠의 요소들은 다
선거 관련된 형태로 자꾸 소비되다 보니까 그런 촬영들이 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근데 그게 빈번한 반면에 유통을 제한하거나 그걸 규제하는 형태의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거죠. 사실 N번방 사건이 없었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중매체 또는 스마트폰의 활성화 또 인터넷의 보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군가는 또 촬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촬영하고 올리고, 불법이면 또 다른 형태로 암암리에 올리게 되고, 근데 그게 또 경제적인 이득을 자꾸 취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점점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올리게 되겠죠. 그렇죠. 보니까 90년대에서 21년 오기까지 행태는 비슷한데 안 없어졌다는 거는 그만큼의 규제가 없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한 2000년대까지는 성문화가 굉장히 급등했고 촬영 문화가 발달되었다. 근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서 또 새로운 양상을 만들게 돼요. 막 찍던 게 이제 서로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혼자 소장하고 찍어서 소장하고 맞아요. 개인 요구해서 뭐 맞아요. 실현 이런 용도로 사용하던 걸 네. 이제 공유하고 네. 암암리에 막 공유하게 되는데 그걸 막 선두하던 그런 사이트들이 있었죠. 소라넷이나 뭐 이런 사이트들이 1999년도 후반에 그 유명한 만들었다고. 소라넷. 그렇게 네. 오래된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거 말고도 어제 같은데 소라넷 그죠. 터졌을 때가. 그거 말고 다른 사이트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당시에 소라넷은 접속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사이트에. 일이 터지고 접속을 중3, 해보신 거예요. 중3. 아 이전에 중3. 아 2000년대쯤에. 그때도 내용이 중상. 지금 소라넷이 논란됐던 그런 이유의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는지. 회원제라서 가입을 못했어요. 저런. 이거 좋은 건데 그죠? 사실은 가입이 안 된다. 네, 당시에는 생각보다 그 주민등록번호 인증이 좀 많았어요. 그거 되게 바람직했네요, 그나마. 그리고 그때는 또 PC통신을 이용해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광케이블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이라 그 조금만 들어가도 막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미지들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접속했다가 뭐 입력하라니까 못했지 뭐. 그래서 그냥 맛만 보고 나오신 거 맛도 못 보고. 맛도 못 봤네요. 보라색 같은 뭐 사이트만 보고 아이고야. 못 봤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영상물들이 유통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거를 이제 또 P2P 사이트가 생기고 웹하드가 생기면서 이제는 내가 업로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운받고 그걸 내가 포인트로 받고 그걸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내가 원하는 파일로 받는 형태로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제작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한 시대가 되고 맞아요. 제작과 소비를 함께하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친목 차원에서 공유하는 정도였는데 좋은 거 있다 뭐 이랬는데. 네. 근데 이게 돈이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의무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불법 촬영물들은 아니었고 그 일본에서 이제 성인 비디오를 촬영하던 유명한 레전드 분들의 배우의 작품들을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면 그거 하나 올리면 포인트가 막 생기니까 그걸로 이제 그때도 그렇게 했구나. 그걸로 아래 한글 이런 거 다운받고 게임 이런 거 다운받고 왜냐면 1기가에 뭐 1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렇게 소비가 되거든요. 그런 걸 자꾸 이제 올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본인은 아니고? 올리는 친구? 광 케이블이 없어가지고 1기가씩 올리기 어려웠어요. 올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가입도 하고 좀 등급 유지도 하면서 꾸준히 활동을 해줘야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한 여건은 아니라서 못했는데 꽤 많았어요. 그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도 돈 다르게 따지면 재화죠. 근데 그 현금은 받지 현금은 못했던 아니지만 어쨌든 재화지. 제어가 되죠. 그 친구가 당시로는 이제 얼리 어답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친구 덕을 좀 받겠네요. 네. 그 야한 동영상 그 AV 비디오 같은 거를 공유받긴 좀 어려웠고 근데 그 친구가 항상 그렇게 해서 하여튼 모든 최신 프로그램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이제 컴퓨터를 잘 다뤄서 CD로 이렇게 최신 프로그램. 그러면 이쯤에서 저는 궁금함이 하나 드는 게 그 고등학생 무리에서 그런 걸 그 정도 되면 VIP 등급이잖아요. 네네. 그런 친구가 하나 있을 때 그 친구의 그 무리에서의 그 위치 이런 건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그 아이를 좀 선망한다라던가 좀 인정해 준다라던가 이 남성 또래 문화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이게 그렇게까지 공유할 수 있는 친구는 진짜 친한 친구만 그래요. 실제로는 우리 반에서 그냥 안면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정보까지는 본인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아서? 네, 퍼지는 것도 불편해하고. 그래도 그때는 그런 걸 불편해했나 봐요? 요즘 청소년들은 보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닌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고 난 그 야동- 굉장히 능력 가시는 야동 진짜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그렇게 얘기 안 조금 해요. 능력 가시로 사용하는 친구들도 저는 가끔 그 본 것 안에서 같아서. 같은 또래도 문화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문화는 나는 안 본다라는 걸 이제 주장해야 되는 문화가 있고 어떤 데서는 그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되는 재력가처럼 약간 그런 것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쨌든 음란물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이 친구의 개인 성생활인 자위행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음란물이 많다는 것은 나는 자위행위를 되게 왕성하게 한다는 이미지와 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진짜 그거 자위행위까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고서는 그런 내용들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영상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거나 숨기거나 이렇지 않고 되게 뭐 자기가 또래가 경험하지 못하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다, 뭐 어른스러운 경험을 했다 이런 류의 굉장히 그거를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 친구가 많이 하고 있고 그 친구 뿌듯하게 웃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좀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이 또래 문화에서 특히 남성 문화에서는 남성 연대에서 조금 더 인싸가 되는 그게 역할을 하나 궁금해졌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시대에 따라도 조금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게 어쨌든 뭐랄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지 이거를 내세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쨌든 윤리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섹션 디지털 성범죄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섹션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디지털 매체와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서 그 성문화, 성산업, 영상 이것이 인터넷의 보급과 공유 그리고 판매 정도까지 함께 이어지는 세트로 오게 되는 게 이제 이미지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였고 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스토킹이나 사이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의 성희롱 같은 내용인데 관련된 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생각보다 이런 사건들이 조금 많았어요. 당시에 처음에 PC통신이 만들어지면서는 서로 채팅하는 게 좀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리고 얼굴이 안 보이고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서로 편하게 얘기했어요. 가감 없이 궁금한 것도 막 솔직하게 물어보고 저도 막 이렇게 여성의 신체 반응을 주고 뭐 생리할 때 느낌이 어때요? 이런 질문들 순수한 질문. 뭐 당시에 성인방이 제가 접속을 못하니까 또 뭐 자위행위 하면 어때? 뭐 이런 느낌 이런 질문들을 받고 얼굴 보고 못하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글로만 주고받던 형태에서 점차 다른 형태로 발달되게 되는데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 온라인 교제도 했어요. 채팅으로 사귀는 맞아 채팅하는 그랬었어요. 네. 문제는 그걸 통해서 개인정보가 공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교제하고 헤어졌는데 얘가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접속하면 나도 접속해서 쪽지 보내고 그러다가 얘가 알고 있는 그 개인정보를 통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시대가 발달되게 되면서 점차 이미지화 되잖아요. 문자가 이미지화되고 이미지화된 게 SNS로 공유가 되면서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정확하게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개인 정보를 다.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사이버 스토킹이 새롭게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많은 그런 성희롱 이런 거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아이디나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칭해서 업로드하는 형태 그래서 뭐 대신 성적 파트너를 구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요즘에는 합성을 해서 네. 요즘 또 뭐 온라인 수업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얼굴을 바꿔가지고 이 얼굴을 이제 다른 몸에 갖다 붙여. 네 동영상에 나연동에 나오는 저는 실제 그거를 한 10년 정도 됐나? 실제 모 개그우먼의 얼굴을 진짜 성관계 동영상에
그래서 카톡이었나 하여간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했는데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분이 진짜? 뭐 이런 생각을 그때만 해도 딥페이크 기술을 잘 몰라서 그렇죠. 실제로 너무 자연스럽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이버 성희롱 그리고 뭐 사이버 스토킹 같은 거는 이제 매체 발달과 거기에 대한 규제가 좀 탄탄하지 않았던 그 시기를 일반 성폭력처럼 이렇게 짚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기반으로 했을 때 공통점은 한국 사회의 성문화와 또 디지털 환경이 새롭게 접목이 되면서 나타난 기존의 성폭력의 변화 패턴이라고 보여져요. 일반적인 다른 성폭력과 차이가 없다. 장소와 매체만 다를 뿐이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만일 익명성만 보장이 된다고 하면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현실로 이어질 수 있죠. 네. 또 현실에서 하던 사람이 더 편하게 하는 형태가 또 디지털 성범죄 될 수 있겠고, 물론 그게 지금은 심화되어서 디지털 성범죄 안에서도 굉장히 복합적이고 많은 맥락들과 의미들도 내포하고 있지만 그리고 시작을 통해서 봤을 때는 성폭력과 동일한 형태의 새로운 변종 또 신상 성폭력 같은 느낌에서 그게 점차 경제구조 또는 산업구조와 연결되면서 지금의 형태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렇게까지 일단 우리가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의 출현과 발전에 대해서 조금 러프하게나마 짚어봤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인 다른 성폭력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토론을 조금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의 성범죄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일단은 요즘 많이 대두되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원래 일반적인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이제 1대1의 구조라고 한다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한 명의 가해자가 굉장히 다수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영상이나 이런 사진들이 유포되었을 경우에 그거를 사실 시청하는 사람도 다 가해자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유포되고 공유되면서 이제 가해자가 굉장히 다수가 된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일반 성폭력은 만일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 피해자와 가해자 1대1 간의 문제가 되는데 이 1대 다가 되니까 여론 형성이 좀 좋은 거죠. 그래서 남자 시청한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의도 그리고 행위에 대한 주체 그거에 대한 뭐 인식 정도 나는 몰랐다. 가해를 한지조차 모르는 가해자가 또 있을 거고 네. 또 이게 가해자가 여러 명이 됨으로 죄책감도 없어지는 거죠. 내가 범죄자다, 가해자라보다 한 명이 할 때와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수십 명이다, 아니면 대한민국 남성 전체다 이랬을 때 이게 심각성을 모르고 또 내가 죄책감도 들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가 가져야 되는 피해 양상도 굉장히 좀 더 심화되죠. 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최초 유포자나 최초의 가해자를 잡기가 또 어려워졌다는 특징이 있죠. 가해자를 또 산정하기 어렵고 추적하기 어렵고 그렇겠네요. 반면에 피해는 너무 많이 확산되니까 휴유증이 더 크고 생활도 힘들고. 그래서 이 자료를 찾던 중에 그 피해자 인터뷰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사람도 자기 지인이 너인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보라고 했고 그렇게 확인해서 실제로 자기인 걸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피해를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처음에 한 게 헤어스타일 바꾸고 살을 찌웠대요. 딴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불안과 피해가 있으니까 혼자서 그걸 자꾸 지우다 보니까 당연히 직장 생활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분명히 일반적인 성폭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반적인 성폭력은 대부분 그래도 뭐 가해자가 뭐 집단 강간이나 뭐 이래서 가해자가 많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피해자와 가해자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 양분되어 있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웹하드 카르텔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들어가 있음으로써 경제적
논리와 또 새로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실에서의 성폭행을 한다 이랬으면 이전에는 그냥 현실의 성폭행으로 끝날 일도 이걸 또 촬영해서 이거조차도 또 유포를 해서 또 돈이 되는 그래서 이걸 다 경제적 논리와 모든 게 융합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맞아요. 심지어 지우는 것까지도 비용을 내면서 그래요. 벌었으니까 웹하드 예, 예. 카르텔에서. 그래서 그 디지털 장의사 뭐 이런 업체까지도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또 그쪽으로 또 광고를 또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띄우고. 유입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지들이 그렇게 만드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성폭력과 다른 점은 경제 논리가 이 안에 들어간다. 엄청난 경제적 이득과 맞물려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는 아니지만 거기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근절이 어렵다. 그렇죠. 맞죠. 대응도 어렵고 그렇죠. 방해하는 집단도 있고 성폭력이 없어지는 걸 방해하는 집단은 사실은 없는데 일반 성폭력을 그렇죠. 조장하는 사람은 절대 아무도 그렇죠. 없는데 근데 이거는 다른 양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좋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그냥 심플하게 안 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피해자를 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고 볼 수 있죠. 촬영물을 보는 것도 촬영을 하는 것도 몰래 촬영하는 것도 이 사람이 모르니까 사실은 나는 찍었어요. 그럼 나만 볼 거야. 이 사람 지킨지 몰라. 그러면 맞아.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좀 부담해지죠. 죄책감이 덜하죠. 죄책감이 훨씬 덜할 것 같아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의 등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사실 되게 큰 각오와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그냥 핸드폰 사용하는 척하면서 슬쩍 들고 내미는 정도니까 충분히 좀그 자기 통제적 능력이 훨씬 떨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맞습니다. 이게 또 뭔가 온라인상에서만 자꾸 일어나니까 비현실적이라서 그냥 내가 보이지 않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이거 소비하기 좀 용이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영상들이 아직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걸 보면 이게 피해 양상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얼만데. 계속 돌아다닌다. 네. 그게 레전드로 평가받으면서 누군가 소장하고 있고 다시 재유포되고 이게 최초 유포자를 못 잡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나마 조금씩은 요즘에는 관리가 돼서 검색어 안에서 뭐 국산, 노모 이런 것들은 찾아서 다 지울 수 있도록 하는데 다 바꾸니까 뭐 중국 레전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거고 이런 양상으로 많이 나와서 굉장히 피해 양상도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너무 괴롭히죠. 그 장기화가. 맞아요. 그 걱정되는 분들도 많아요. 저렇게 한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갑자기 떠오르는데 원정녀 시리즈라고 해서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한국 여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모델 활동한다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촬영을 하는 거죠. 일본인과 한국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근데 그 얼굴도 정확하게 나오고 목소리도 나와요. 성매매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거를 이제 주는 거니까 그게 일본에서 촬영이 되어서 유통된다고 생각했는 것 같은데 일본에 있는 많은 영상물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 좀 피해가 많이 발생할 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그 일반적인 성폭력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대부분 사회적 비난이 여론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이런 관계 동영상이 유출되고 하면 이게 분명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오는 남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카메라를 길어가는 모습, 끌어가는 모습, 뭐 성관계 아까 성매매하는 남성도 분명히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출하고 하는 것들이 참 여기에 대한 가해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비난 여론이 일반적인 성폭력과는 확실히 확연하게 온도차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감히 자기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유출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얼굴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경우는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 그럼에도 있긴 하지.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끌어가고 할 때는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있죠. 부분을 봤을 때 이 똑같은 또 성폭력이라고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이 비난이 일반적인 성폭력과 또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일단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뭔가 없던 게 나타난 게 아니다. 기존에 있었던 한국 사회의 성문화와 그리고 매체의 발달 그리고 인터넷 보급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형태의 현대판 사이버 성폭력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일반적인 성폭력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이후에 이 챕터 이후에 또 구체적인 N번방 같은 걸 또 살펴보면서 어떤 구조의 디지털 성범죄 또는 착취가 이루어지는지 좀 더 얘기를 해볼 거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문화쌤, 아름쌤, 보라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